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63세 이수진은 명동 고급 호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방울 사이로 분주하게 오가는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 그룹 르벨르의 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서울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파리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시적으로 귀국한 이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이수진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수진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이수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비에 젖은 채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이 이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은 동전을 구하려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동전 좀 있으세요? 버스비가 없어서요. 이수진은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준호입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버스비만 필요한 거니 아니면 다른 것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아빠가 늦게 끝난다고 해서. 이수진은 지갑을 열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준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은빛 팔찌가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딸 지민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의 보물이었는데 제가 5살 때 저한테 주셨어요. 내 엄마 이름이 혹시? 이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한지민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의절했던 딸의 아들, 자신의 외손자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저기 신촌 쪽이요. 아빠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 피아노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늦게까지 레슨이 있대요. 그래, 배고프지? 우선 뭐라도 먹자. 그리고 내 아빠한테도 연락해보자. 이수진은 망설임 없이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따뜻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명동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느려 비추었습니다. 이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린 과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따뜻한 식당에서 준호는 배고픈 듯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준호를 조용히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후회, 그리고 이제야 찾은 외손자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준호는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묻자 준호는 강민석 아저씨는 새아빠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빠는 먼 곳에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침묵 속에서 지민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지민이 평범한 음악대학생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이수진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처럼 패션의 길을 가길 바랐던 딸이 음악을 선택하고 더구나 가난한 음악가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결국 지민은 가출하듯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세 남짓한 나이에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러다 이수진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딸의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석은 5년 전 교통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냐는 이수진의 물음에 민석은 20년 동안 딸을 버린 사람에게 연락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지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준호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지민이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준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제라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진은 신촌에 있는 민석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 피아노 하나가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피아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으로 준호를 꼭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에서 지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작은 전자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민석은 이수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차갑고 냉정했던 그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는 손자를 위해 선물을 사오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솔직히 자신의 형편에 준호를 제대로 뒷바라지해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재능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학비든 레슨비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지민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준호에게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잡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지민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레슨 없이도 곡을 들으면 바로 따라치며 절대 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이고 자신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집에 피아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내일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가겠다고 했지만 민석도 함께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을 위한 피아노 레슨실을 따로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강남 펜트하우스로 민석과 준호가 이사를 했고 집 한쪽에는 민석을 위한 피아노 스튜디오가 마련되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준비한 넓은 방에서 살게 되었고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준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24시간 대기하는 가사 도우미, 그리고 자신만의 방과 욕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고급 레스토랑 셰프 출신의 가정부가 차린 아침 식사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학교에 늦을 것이라며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위해 강남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교육이 특화된 학교로 준호의 재능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교 시간, 이수진의 고급 세단이 학교 앞에 멈추자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 재벌가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수진의 차는 눈에 띄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이수진의 손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그렇다고 하자 왜 이제야 전학 왔냐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만났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수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데려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주운 손자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 준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았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민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주운 손자라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가 다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준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의 부재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준호에게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콩쿠르가 있는데 참가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로 참가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준호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를 준비하며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저녁 준호와 함께 피아노를 연습했고 이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서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이수진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민석의 지도로 준호는 점점 더 복잡한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정말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어머니도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음악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내 피아노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시니?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이수진이 소개해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엄청 까다로우세요. 한 소절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듦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준호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만으로는 더 이상 준호를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이수진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수진은 파리 패션쇼 준비를 위한 디자인, 스케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안경을 벗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민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에 관해서입니다. 요즘 그 아이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가 2달 후에 있는데 준호를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네, 김 교수님도 준호의 재능은 보기 드물다고 하셨어요. 특히 음악적 감성이 뛰어나다고요. 민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콩쿠르 준비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사실 준호가 학교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콩쿠르 준비와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이수진은 책상에 놓인 캘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홈스쿨링은 어떨까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만요. 그동안 학교 공부는 가정교사를 붙여드릴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과 민석은 준호에게 콩쿠르 참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콩쿠르에 나가도 돼요? 물론이지. 내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학교는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잠시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단다.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민석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콩쿠르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교사와 함께 일반 과목을 공부한 후 오후에는 김 교수와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석과 함께 연습곡을 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김 교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타고났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저녁 준호의 연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단순히 손자의 노력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 리스트, 베토벤의 음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콩쿠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수진의 회사에서 중요한 패션쇼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콩쿠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일정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패션쇼는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5년 만에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였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언론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호의 콩쿠르도 그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지민이 첫 피아노 발표회를 했을 때 그녀는 중요한 해외 미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민은 항상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그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수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패션쇼 일정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해외 게스트들의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변경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준호의 연습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콩쿠르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호에게 콩쿠르 날 자신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복도에서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션쇼가 준호 콩쿠르와 같은 날이에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업계에서의 위치와 이 패션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준호에게는 제가 설명할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하지만 어떻게든 두 곳 다 참석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석은 이수진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준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은 회사 최고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패션쇼 일정을 오전으로 앞당기고 자신의 인사말과 주요 프레젠테이션을 맨 처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후에 준호의 콩쿠르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행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주요 미디어 취재와 VIP 게스트들의 일정이 모두 오후로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파리와 밀라노에서 오는 바이어들은 오전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이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 발표는 오전에 하고 다른 라인은 오후에 진행하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회의실을 나온 이수진은 휴대폰으로 준호의 콩쿠르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준호의 차례는 대략 4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패션쇼가 오전 11시에 시작한다면 자신의 컬렉션 발표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콩쿠르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오랜 라이벌이자 업계의 또 다른 거물인 정현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정말 패션쇼 도중에 자리를 비울 생각이야? 정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컬렉션 발표만 마치면 돼. 나머지는 팀이 잘 해낼 거야.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현주는 조소를 띠며 웃었습니다. 패션계의 여왕이 손자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쇼를 포기한다니. 놀랍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수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한 것뿐이야. 그 우선순위가 너를 몰락시킬 수도 있어. 이 바닥은 냉정해. 잠시라도 주춤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정현주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은근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션업계는 늘 새로운 것을 갈구했고 잠시라도 관심에서 벗어나면 빠르게 잊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 민석은 옆에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이 들어오자 잠시 연습을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콩쿠르 날 할머니가 중요한 패션쇼가 있단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달려갈게. 내가 연주하는 순간에는 꼭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일도 중요하니까요. 이수진은 준호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연주는 꼭 보러 갈 거야.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때 제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콩쿠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이수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민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때 지민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지민의 첫 피아노 발표회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수진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팸플릿 뒷면에는 지민이 어린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회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서재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해 좀 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렴. 준호는 이수진이 보고 있던 앨범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불러 함께 앨범을 보았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랑 닮았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은 지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도 피아노를 쳤어요? 그럼. 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내 엄마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피아노 치는 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 안에 엄마의 재능이 살아있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치 엄마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전 콩쿠르에서 꼭 1등 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이수진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할게. 그 순간 이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어떻게든 조정해서라도 준호의 콩쿠르에 전체를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주세요. 내 컬렉션은 오전 중으로 모두 선보일 수 있도록요. 오후이시면 행사장을 나설 수 있게 해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든 해주세요.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이수진의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부사장 김태우였습니다. 회장님,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해외 바이어들과 언론사들이 이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변경하면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 씨, 우리 회사가 20년 넘게 업계를 선도해왔어요. 한 번의 일정 변경으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아요. 김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현주 회장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 틈을 노려 우리 주요 바이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현주는 20년 넘게 그녀의 라이벌이었고 항상 르벨르 그룹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현주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이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에서부터 격렬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콩쿠르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준호의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였습니다. 기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곡이었지만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갑자기 준호가 연주를 멈추고 좌절한 표정으로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자꾸 실수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준호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다시 시도해보자.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연습해보자. 준호는 다시 같은 부분을 천천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음 한음 정확하게 짚어가며 실수했던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 준호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민석은 준호에게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준호는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자꾸 같은 부분에서 실수해요. 준호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실수도 음악의 일부란다.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연주자를 만드는 거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음악가의 조언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음악을 통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은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콩쿠르 전체를 볼 수 있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수진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수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업계에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지민을 잃은 후 준호는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서울예술의전당은 전국에서 모인 어린 피아니스트들과 그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대기실에서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석의 마지막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한편 이수진은 패션쇼 현장에서 마지막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최신 컬렉션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오가며 이수진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수진은 무대에 올라 인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예술의전당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수진, 자리를 비우긴 이르지 않아? 패션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현주가 이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바이어들이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해. 지금 가면 큰 계약을 놓칠 수도 있어. 이수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정보다 30분이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준호의 연주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현주. 나에겐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패션쇼 현장을 빠져나온 이수진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혀 있었지만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민의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준 시계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도착했을 때 콩쿠르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준호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민석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늦으실 줄 알았어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준호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준호는 잠시 관객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줄에서 이수진과 민석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할머니와 민석 아저씨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이수진은 준호의 연주를 들으며 지민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민석도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위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준호가 인사를 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준호는 무대 아래 이수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콩쿠르 우승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상식 후 이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에서 그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야. 내 연주는 완벽했어.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트로피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수진은 업계에서의 지위와 명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준호와 민석과 함께하는 한순간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 몇 건이 정현주의 회사로 넘어갔고 언론에서는 이수진이 패션쇼 중간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기입니다. 김태우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정현주가 우리의 주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녀는 르벨르가 더 이상 패션 업계를 선도할 수 없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수진은 차분하게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짜세요. 이번 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집에서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르벨르의 새로운 라인으로 하모니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션과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 첫 번째 쇼의 음악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민석도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음악 감독으로서 이수진의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음악을, 준호는 할머니의 패션을, 민석은 두 사람의 재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수진의 대저택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모니 컬렉션 론칭을 기념하는 프라이빗 쇼였습니다. 패션계의 주요 인사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행사장은 르벨르의 최신 디자인으로 꾸며졌고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이 준호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몸체에는 르벨르의 로고와 함께 작은 음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주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르벨르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생각했기에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며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수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패션과 음악이 만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모니는 단순한 옷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할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민석은 음악 감독으로,
준호는 이 컬렉션의 음악적 영감을 준 아티스트로 소개되었습니다.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객석에서는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10살 소년이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연주한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연주와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르벨르의 하모니 컬렉션은 음악적 요소를 패션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의상의 패턴은 음표와 선율을 형상화했고 색상은 다양한 음색을 표현했습니다. 준호의 연주는 이 컬렉션의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정연주조차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와 함께 무대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에서 여러 매체의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이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손자를 통해 저도 그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모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이수진의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수진과 민석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들 제 연주를 좋아해 주셨어요. 당연하지.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연주는 완벽했어.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셋이서? 이수진은 민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언의 이해를 교환했습니다. 물론이지, 준호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만족한 표정으로 두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지민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수진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지민아. 늦었지만 엄마가 너의 아들을 잘 돌볼게. 가을바람이 세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 민석, 그리고 준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대구의 겨울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매서운 북풍이 수성못의 잔잔한 수면을 덮치며 잔물결을 일으켰고 호숫가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는 그 찬 기운을 막아서듯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카페를 준비하던 이경숙 사장의 눈길이 자주 창 밖으로 향했다. 20해가 넘도록 이곳을 지켜온 그녀는 수성못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거세게 이는 바람 속에 그녀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카페 안은 이미 아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구석자리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은 대학생이 과제에 몰두해 있었고 창가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출근 전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단골 손님인 김 교수가 카운터에 기대어 말을 건넸다. 은퇴를 앞둔 그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다. 아니에요, 교수님. 매일 오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이 나죠. 오늘은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커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경숙은 정성스레 원두를 갈며 대답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커피 향이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문간에 선 남자의 모습에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달아진 점퍼에 곳곳이 기운 낡은 운동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거친 수염. 하지만 60대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듯한 꼿꼿한 자세와 누구의 동정도 받지 않겠다는 듯한 굳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의 숟가락 소리가 멈추었고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었다. 젊은 여성 손님 둘은 얼른 가방을 끌어안았고 창가에 앉아있던 회사원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리를 피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저기 사장님. 아르바이트생인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경숙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에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경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와 남자 앞으로 걸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의 옷에서는 찬 겨울바람 냄새가 났다. 춥고 목이 마른데 돈이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얼른 마시고 나가겠습니다. 김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존심만은 여전했다. 경숙은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자신을 향한 연민도 아닌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었다. 이 자리 어떠세요? 수성모 씨 가장 잘 보이는 자리랍니다. 경숙은 창가의 2인석을 가리켰다.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였다. 창 너머로는 수성모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앞산의 능선도 보였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세상의 따뜻함을 믿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다.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의 친절이 얼마나 짧고 얄팍한 것인지 수없이 배웠다. 하지만 이 노년의 여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가식이 없었다. 앉으시죠. 이대로 서 계시다간 우리 손님들 모두 감기에 걸리고 말 거예요. 경숙의 말에는 따뜻한 유머가 묻어 있었다. 경수는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경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들고 왔다. 붉은 빛을 띠는 차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다.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차예요. 대추를 직접 고르고 말려서 우려낸 거죠. 추운 날씨에 몸을 데우기에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경수의 거친 손이 찻잔을 감쌌다. 차가운 그의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다. 얼마만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내어준 것이 그의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여기 수성모 씨 참 평화롭네요. 경수는 붉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창밖의 수성못은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고요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몇 마리 겨울 철새가 날아다녔다. 그렇죠? 저는 이곳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봄이면 벚꽃이 피어서 온 못이 분홍빛으로 물들어요.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죠. 겨울은 이렇게 고요하답니다. 경숙의 말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벚꽃을 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도 그때였을 것이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을 잃기 전의 일이었다. 경숙은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손수 반죽한 면발이 담백한 멸치 육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 가게 특별 메뉴입니다. 드셔보세요. 경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한 젓가락 음식을 먹어가는 동안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수성못 위로 떨어지며 겨울날의 고요를 더했다. 경숙은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가 이를 보았다. 때때로 그녀는 경수를 흘깃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아이를 떠올리며 경숙의 마음이 아려왔다. 이른 새벽 서문시장은 이미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채소 상자들, 생선을 고르는 상인들의 흥정 소리, 그리고 시장 골목을 쓸어내는 빗을 소리가 어우러졌다. 경수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다. 새벽부터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었다. 그의 손수레에는 이미 작은 산처럼 폐지가 쌓여 있었다. 아저씨,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청년의 목소리에 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시장 청과물 가게 앞에 서 있는 젊은 청년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기 오늘 들어온 과일 박스들이에요. 제가 정리해놨으니 가져가세요. 박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0살 무렵 고향을 떠나 대구로 온 그는 이제 서문시장에서 어엿한 청과물 가게 직원이 되어 있었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은 이런 제안을 받으면 시장 사람들의 동정이나 멸시가 섞여 있곤 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달랑했다. 그저 순수한 호의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경수는 박스를 손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아저씨, 매일 이 시간에 오시죠? 제가 요즘 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박스도 많거든요. 시간 되시면 들러주세요. 경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쳤다. 민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왔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어제 과일 선별하고 남은 건데 아직 신선해요. 그는 봉지에 담긴 귤 몇 개를 내밀었다. 경수의 눈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는 마음을 열었다. 여기 앉아서 잠깐 쉬고 가세요. 이 시간에는 손님도 없어요. 민호는 가게 앞 작은 의자를 내어주었다. 경수는 조용히 귤을 까기 시작했다. 새콤달콤한 향이 퍼졌다. 그 순간 문득 수성못 카페에서 만났던 경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카페를 찾지 않았다. 누군가의 친절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저기 보이는 카페 아세요? 제가 거기서도 일하거든요. 민호가 시장 건너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경숙의 카페가 보였다. 아침 햇살에 유리창이 반짝였다. 경숙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하게 해주시고. 경수는 귤을 먹다 말고 카페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따뜻했던 대추차 맛이
다시 혀끝에 맴도는 듯했다. 사장님, 여기 감귤 한 박스요. 시장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배송이 지연됐어요. 배달원의 말에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침 손님 오기 전에 왔으니까요.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호가 그를 붙잡았다.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 옮기기엔 좀 벅차서요. 민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 담겨 있었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감귤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경수의 움직임은 노련했다. 예전에 그도 이런 일을 많이 했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매일 아침 식자재를 날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저씨 진짜 잘하시네요. 전 벌써부터 허리가 아플 때가 많은데. 민호의 말에 경수는 작게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다. 시장이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침장을 보러 온 주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각 가게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분주해졌다. 어머 민호야. 벌써 과일 들어왔니? 건너편 반찬가게 주인이 걸어왔다. 그녀는 경수를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아줌마, 이분이 우리 가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반찬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일 잘하시나 보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졌다. 경수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상자를 정리하고 과일을 진열하고 바닥을 쓸었다. 오랜만에 하는 정직한 노동이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아저씨, 잠깐 쉬었다 하시죠. 여기 물 드세요. 민호가 물병을 건넸다. 경수는 고마움을 담아 받아들었다. 시장 안으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다. 아침 서늘한 기운이 가시고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시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모, 여기 귤 얼마예요? 아이고, 이 배추 참 실하네.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는구먼. 사람들의 말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흘렀다. 경수는 문득 이 소리가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 사는 냄새, 정이 오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다. 아저씨, 민호가 조심스레 부르자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사실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서요. 도와주시면 일당 드릴게요.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사람들과 엮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이 시장에서 느낀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아,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경숙 사장님 카페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거든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움텄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대구의 겨울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경숙은 매일 그랬듯이 창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번 경수가 앉았던 자리였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호가 앞치마를 매며 카페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득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경숙이 물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과일 가게에서 일하실 분이 계셔서요. 아침에 벌써 많이 도와주셨어요. 점심때쯤 모시고 올 것 같아요. 경숙은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장에서 새로 일하게 된 사람이라.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만났던 경수가 떠올랐다.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일까? 사장님, 혹시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분께 여기서 점심 드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다. 그래, 잘했다. 식사 준비는 내가 직접 하마.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인근 회사의 직장인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민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경수가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경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경수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돌았다. 민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네요. 경숙은 두 사람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죠? 잠시 앉아서 쉬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식사가 있어요. 잠시 후 경숙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등갈비 찌개를 내왔다. 진한 국물 향이 카페 안에 퍼졌다. 사장님, 이건 메뉴판에 없는 건데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것 같아서 아침부터 준비했단다. 든든하게 드시고 오후에도 힘내시라고. 경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굽은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있는 듯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친절도 있는 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곳에서는 서로가 나누는 정으로 살아갑니다. 식사를 마친 후 경숙은 경수를 카운터로 불렀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카페가 요즘 손이 모자라서요. 아침 일찍 시장 일 끝나시면 여기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청소도 하고 간단한 서빙도 하고 시작은 작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시면 됩니다. 경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따뜻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몸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시장 일하시고 여기서 또 일하시려면.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숙의 말에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일한 지 꽤 됐는데 정말 좋아요. 손님들도 다들 좋으시고 사장님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대해주시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경수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경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화려한 서비스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다. 서둘러 폐지를 정리하고 민호의 가게 일을 도왔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로 향했다.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시죠. 경숙은 그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건넸다. 경수는 묵묵히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실내 일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꼼꼼했다. 저기 사장님,
저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귓가에 들려오는 손님의 속삭임에 경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정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이죠. 경숙의 단호한 대답에 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수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 선생님. 어느 날 경숙이 그를 불렀다. 처음으로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소리에 경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제 서빙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앞치마를 매만지며 준비를 했다. 그의 첫 손님은 늘 카페를 찾는 대학생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맞이하는 인사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대학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주문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준비했다. 경숙이 가르쳐준 대로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천천히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커피를 내려놓자 대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께서 직접 내려주신 첫 커피네요. 그 말에 경수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인정받는다는 것.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였던가. 해가 저물어갈 무렵 경숙은 경수를 불러앉혔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경수의 대답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경숙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수성못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다. 붉은 노을이 수면에 비치며 그날의 마지막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경수는 문득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수성못 주변의 벚나무에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경수는 이제 카페의 일상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아침 시장 일을 마치고 카페로 와서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 그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김 선생님, 이제 커피 내리는 솜씨가 제법이세요. 경숙이 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경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맺혔다. 그날은 카페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선반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고 커피 기구들을 정리했다. 창고 안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경수는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고 배경에는 대구 청년사업가 대상이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 선생님, 창고는 다 정리하셨나요? 경숙의 목소리에 경수는 흠칫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경수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은, 그 사람은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 이정우 씨지요?
경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경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럼 선생님께서도 혹시? 네. 저는 이정우 씨에게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직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제가 가진 것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가게도, 집도, 저축도 모두. 그는 큰 수익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딸아이의 얼굴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제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이정우는 제 아들입니다. 경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동안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였다니.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경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주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의 죄는 고스란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카페를 연 것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아들의 죄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이 무너졌는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지만 이곳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경수의 손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경숙은 천천히 일어나 경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일어나세요. 경수가 말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을 떠나신다면 그것도 당연한 결정일 것입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사장님,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둘 다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내 아들이야. 경숙이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아들이지. 민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경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본 민호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수가 말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걸어두었다. 김 선생님. 경숙이 불렀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경수는 카페를 나섰다. 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수성못의 벚꽃 봉오리들이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걸었다. 무작정 걸었다. 서문시장을 지나고 낯익은 골목들을 지났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투자 설명회장에서 환하게 웃던 이정우의 모습,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날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경수는 자신이 수성목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가에는 한 쌍의 백로가 고요히 서 있었다. 수성못의 저녁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경수는 벤치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경숙의 따뜻했던 미소가, 이정우의 사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뒤엉켰다. 아저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경수는 고개를 돌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돌아가게. 경수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하지만 민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경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저는 사장님의 과거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민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처음 대구에 왔을 때 썼던 일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사장님이 딸처럼 돌봐주셨죠. 일자리도 주시고 살 곳도 찾아주시고. 경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난달에는 대학생 한 명이 학비가 없어서 휴학할 뻔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카페 단골 할머니가 아프실 때는 매일 죽을 끓여다 드리기도 하셨고요. 바람이 불어왔다. 수성못의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다. 사장님은 늘 말씀하세요.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그래서 이 카페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아저씨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카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사장님의 진심이에요. 경수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그는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다. 처음 카페에 들어섰을 때의 따뜻함,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쁨. 사장님은 지금 카페에 계세요. 혼자서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저씨가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민호는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저씨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 그건 아저씨의 몫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경수는 고개를 들어 수성못을 바라보았다. 물안개 너머로 카페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불빛은 마치 길 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등대 같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서문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다. 며칠 동안 그는 이곳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폐지를 줍고 좌판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호가 청과물 가게 앞을 정리하며 말을 걸었다. 경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박스를 정리해 경수의 손수레에 실어주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생선 가게에서는 호루라기를 불며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반찬 가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아이고, 김 선생님. 반찬 가게 주인이 경수를 불러 세웠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즘 카페에서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경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언제 한번 들르세요. 우리 가게 김치 사장님이 참 좋아하시던데. 그녀의 말에 경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시장 곳곳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생선 가게 아저씨는 고등어를 한 마리 건네며 요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걱정이네요. 라고 말했고, 채소 가게 할머니는 카페 사장님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 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였다. 경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카페가 보였다. 창가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햇살에 반짝였다. 아저씨, 이거 한번 보세요. 민호가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블로그 글이 떴다. 서문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이야기. 글쓴이는 카페에서 만난 경수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카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말을 남겨두었다. 저도 그 카페 가봤어요. 김 선생님이 내려주신 커피가 참 따뜻했죠. 힘내세요,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경숙 사장님과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 아닐까요? 경수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경수는 휴대폰을 민호에게 돌려주고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의 마음가짐도.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건들을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아저씨, 우산 가져가세요. 민호가 우산을 건넸다. 경수는 우산을 받아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카페 앞에 멈춰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경숙은 늘 그랬듯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경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김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수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제가 돌아와도 될까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연하죠. 이곳은 언제나 선생님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경수는 앞치마를 꺼내 둘렀다. 그의 동작은 이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다.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오시는 김 교수님께서 선생님이 내리는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하셨죠. 경수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원두를 갈고 탬핑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장님. 경수가 입을 열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며칠이나 자리를 비워서.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제는 압니다. 사장님께서 왜 이 카페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는 것도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다. 이제부터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일을. 경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 이 카페에 처음 들어왔던 경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경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시죠.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수성못 둘레에는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고
호수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카페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김 선생님, 이제 정말 프로 바리스타 되셨네요. 김 교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께 커피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경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과찬하십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민호가 시장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왔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에요.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카페를 시장 투어 코스에 넣기로 했대요.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경숙은 창가에 서서 수성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볕에 반짝이는 호수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사장님, 경수가 다가왔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카페 한켠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요. 무료 상담도 하고 필요하다면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경숙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지난달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박상철 씨였다. 그도 한때는 거리를 떠돌던 사람이었다. 경수가 그를 카페로 이끌었고 이제는 어엿한 직원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상철이 경수에게 인사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중이지요. 경수가 답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더욱 따뜻해졌다. 카페 테라스에는 벚꽃잎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경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수성못을 바라보았다. 참 신기하죠? 경숙이 그의 옆에 섰다. 작년 겨울 처음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우리 모두가 달라졌어요. 선생님도, 저도, 그리고 이 카페도요. 창 밖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저분을 한번 초대해 볼까요? 경숙이 말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어르신, 잠시 쉬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경수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러했듯이 저도 한때는 길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수성못에 벚꽃이 흩날렸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는 노인을 카페로 안내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수성못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